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이 15시간 넘는 금감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벌 수위에 따라서 카카오뱅크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인요한 교수가 통합과 함께 현역 의원 기득권 포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남권 물갈이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억울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부터 중고차 판매에 나섭니다. 혼탁한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대기업의 시장 독식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엔 오전부터 비 소식이 있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많아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은아 기자.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날씨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계천은 아직은 비는 오지 않지만 선선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 보시는 것처럼 안개가 짙게 껴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 인천과 경기, 서해안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 낮부터 서울과 강원 영서, 충청권 북부에도 비가 오다 밤사이 대부분 그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우박도 예보돼 있어 각종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을 예정입니다. 해안에 인접한 지역은 주변보다 안개가 짙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교차도 클 예정입니다.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전북, 경북에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낮아 쌀쌀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에서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이 금융감독원의 15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처벌 수위에 따라서 카카오뱅크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조사를 마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금융감독원을 나섭니다.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상세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어제 아침 10시에 김 전 의장을 소환해 15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경쟁할 당시 2,400억 원을 들여 SM엔터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SM엔터 주가는 13만 원을 뚫으며 하이브의 공개 매수는 실패로 끝났고 결국 카카오가 SM엔터를 품었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김 전 의장이 보고받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는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카카오 법인까지 처벌받게 되면 현행법에 따라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주가도 지난 19일부터 연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조사를 토대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사우디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네옴시티로 대표되는 초대형 신도시 사업 수주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양국 건설 협력 50주년을 맞이해 3조 원 규모의 플랜트 협약도 체결돼 제2의 중동 붐에 힘을 실었습니다. 사우디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사우디 아람코와 자프라 지역 플랜트 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4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이 넘는 규모로 양국의 건설 협력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낸 성과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네옴시티와 같은 새로운 인프라 경제 협력 시대를 함께 열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도시 건설 역량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순방에 동행한 기업인들과 함께한 만찬에선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라며 어렵고 불합리한 건 언제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뛰고 또 뛰겠습니다. 양국 과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선 디지털과 청정에너지, 바이오헬스, 우주 등 4대 분야 과학기술 협력을 강조했고 빈살만 왕세자의 모교인 왕립 킹사우스대에서 대화를 나눈 학생에겐 정부 장학금 등을 통해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هل ستقدم الحكومة الكورية أي دعم للشباب السعودي الراغبين في تعلم اللغة والثقافة الكورية؟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전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사막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미래투자 이니셔티브 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한 뒤 다음 순방지인 카타르 도하로 이동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인요한 교수는 통합과 함께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며 이른바 영남 물갈이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인요한 교수는 혁신의 첫 과제로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말을 빌려 큰 폭의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당내 현역 의원들을 향해선 기득권 포기를 우회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혁신위에 여성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당 안팎에선 인 위원장의 혁신 과제가 공천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인 위원장은 최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낙동강 하류는 당내 텃밭인 영남 지역을 칭한 걸로 영남 물갈이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외부 인사 등 최대 11명 규모가 될 전망인데 인 위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혁신위 구성을 마무리한 뒤 공식 활동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당무에 복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첫 메시지로 내놨습니다. 여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은 사실상 거부했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포함한 여야정 3자 회담을 역제안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팡이 없이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오고 웃으며 회의를 시작하자 당 지도부가 박수를 치며 환영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되돌아오신 것 환영합니다. 지난달 18일 병원으로 실려간 지 35일 만에 복귀한 이 대표는 정부 여당 심판론부터 꺼내들었습니다.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대표는 내각 총사퇴도 주장했는데 회의가 끝난 뒤 당에선 총사퇴 각오로 민생을 챙기라는 의미라며 수위를 낮췄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헬로윈 참사 1주기를 계기로 장외 집회를 재개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민생회담 대신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여야정 3자 회동을 역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의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보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진정한 통합은 행동이 중요하다며 내년 총선에서 공정한 공천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뭐 그런 사람들 중에 인선을 한 게 좀 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공정한 공천을 위해 비명계를 사무총장에 앉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인효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을 했죠. 위기를 수습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인효한 혁신위원장 이 취임 일성으로요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통합이라고 하면 어떤 통합을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네, 혁신위원장 인선에 이 난항을 겪던 국민의힘 이 장고 끝에 특별기와 1호 인효한 교수 임명을 한 겁니다. 먼저 인물평 또 이 역할을 혁신위원장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일단 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예. 또 기대감을 증폭시킨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지는 일단 첫 번째 성공한 것 같고 흔히 우리가 이제 뭐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이분은 금발의 한국인입니다.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고요. 예. 그리고 첫 번째 그 통합 다 언론들이 주목하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죠? 뭐 정권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언론 감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과거 박근혜 이제 비대위에서 부위원장 하셨으니까 네네. 여러 가지 정치적 감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뭐 이미지로 승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혁신위원회라는 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왜 축구나 야구에 외국인 감독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성공한 분도 있고 이제 실패한 분도 있는데, 네. 성공한 분들은 대개 보면 선수를 기용할 때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실력만 가지고 선정했을 때 예. 성공한 그런 부분인 거가 있었죠. 네네. 그런데 실패한 분들은 대개 보면 뭐 예를 들어 축구의 경우에는 축구협회나 이런 분들이 자꾸 이제 간섭을 하거나 예. 선수 기용에 개입을 하거나 이런 때 있었고, 야구의 경우에는 이제 구단이 자꾸 개입을 하거나 예. 이런 때 실패했죠. 뭐 그런 것들을 좀 반추해 보면 앞으로 이제 인효한 위원장이 그야말로 뭐 선수 기용 혁신위원회라든지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대표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데 간섭을 받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느냐. 이런 데 일단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인효한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참신하다는 이런 말들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 인사라서 글쎄요, 비정치인 인효한 위원장 과연 당 쇄신을 이끌 수 있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 쇄신은요, 제가 볼 때는 정치를 모른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이끄는 게 차라리? 맞습니다. 예. 차라리. 왜냐하면 그동안 당 쇄신의 그 뭐랄까요, 시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 쇄신안은 거의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그다음에 그 동기를 부여하고 그럴 예. 수 있느냐 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인효한 위원장께서 하신 그 워딩들을 보면은 네네. 굉장히 영어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캐칭한 거죠. 캐치프레이즈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캐치, 그러니까 막 눈길을 끌고 사람의 마음을 잡아 끌고 뭐 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캐칭한 그 워딩들을 많이 쓰시는 걸 보면 정무적 감각, 정치적 감각이 굉장히 훌륭하다. 어느 정치인 못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예. 현재까지의 판단이라 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분이 강조한 단어들을 보면은요, 예. 통합, 그다음에 변화, 그다음에 경청, 그다음에 무엇보다 희생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요, 희생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큰 변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국민의 공감과 감동까지 이끌 수 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왔을 때 인효한 위원장 이 생각은 달라도 이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면서 통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탈당설이 나돌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까지 끌어안는 이 통합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또 뭐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니다,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닥칠 문제예요. 그래서 인효한 위원장의 얘기가 뭐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게 꼭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까지 포용해야 되느냐? 예.
이런 것까지 포함해야 하고 있다고 생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래서 그 윤 위원장의 개인 생각이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위원회 생각이 되고 또 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또 뭐 김기현 대표,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렇게 설득해낼 수 있냐 이런 게 관건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 이른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호불호가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인유한 위원장의 개인 생각은 두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고 만약 포함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까지 권영세 위원장 그 전 장관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는 없다, 포용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정말 마음속으로 싫더라도 이준석, 유승민 두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수 진영 내부에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결국 고슴도치를 품었을 때 가시 찔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인유한 위원장이 개인적인 생각을 혁신위 전체에서 어떻게 관철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까지 어떻게 설득해내느냐 뭐 이런 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스텝, 다음 스텝이 이제 통합을 강조한 이 혁신이 인선일 겁니다. 비윤계가 얼마나 포함될지도 관심인데 글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혁신이든 정치에서의 변화든 이거를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 지지입니다. 국민 지지.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굉장히 높여놨잖아요. 그 관심과 그 기대가 지지로까지 만약에 이어지는 모습, 지지율 조사나 여론조사에서 그거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뭐 대통령실이든 김기현 지금 그 당대표든 인유한 위원장의 혁신안에 동의하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지금 보여준 중도층 민심이라는 게 확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이 지지하는 변화, 국민이 지지하는 어떤 그 혁신의 방향 이거를 거부한다. 그거는 뭐 총선도 끝나는 거고 이 정부도 식물 정부로 전락하는 첫발을 딛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기대를 저런 훌륭한 워딩을 통해서 국민 공감과 지지로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아마 결정을 내리겠죠. 인유한 위원장이요, 과연 어떻게 당 쇄신을 이끌지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익히 알려진 이건희 회장의 발언을 인용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한다면 이 변화와 희생을 강조했습니다. 영남 지역 중진들 긴장할 대목이라고 해석되는데 영남 물갈이론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인 위원장이 뭐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 공천까지 뭐 또는 공천 룰까지 만들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고요. 통합을 강조하는 것과 희생을 강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대립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생 대상이 그야말로 승복할 수 있도록 이분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상당한 영향권을 전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정도 가능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국민 지지가 만약에 뒷받침된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저는 사실상 총선 간판으로 인유한 위원장이 쓸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당무에 공식 복귀를 했죠. 이 대표의 복귀 일성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이 대표 복귀 첫날부터요, 윤 정부 심판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글쎄, 이 대표 발언 당부 복귀하자면서 첫 일성이 너무 강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그 자체는 늘 하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아마도 그 내용 자체를 주목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더더구나 정부 여당에서 뭐 이 문제 특별한 얘기라고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표나 또 민주당 측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대통령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첫 번째 당무 복귀 메시지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세고 뭐 그야말로 뭐 좀 뭐랄까요? 좀 뭐 뺨을 때린다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뭐 그러면서 메시지를 조금 뭐 순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내각 총사퇴를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요 회동 제안 여당에서 이 제안한 여야 회동 대신에 윤 대통령과 포함한 여야정 이 3자 회동을 역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글쎄 의도도 궁금하고 실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의도는 뭐 분명하죠. 왜냐하면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까, 김기현? 그거보다는요. 예.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 하면 그 만남의 목적이라는 게 존재하죠. 예. 만남의 목적을 이루는 그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네네. 단계적 접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괄 합의를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는 뭐 그동안 여권에서 본인이 뭐 이렇게 만남을 청해도 만나주지 않았던 어떤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번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한 번에 뭔가를 얻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목적으로 갖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를 만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효과도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렇지만 그 가능하겠냐의 측면으로 가면 저는 단계적 접근이 지금 상황에선 양쪽의 어떤 이질감과 혐오감과 어떤 증오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되는 상황에서 예. 단계적 접근을 생각한다면 먼저 그 큰 포용하는 큰 그릇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단계 접근이라는 김기현 대표를 먼저 만나는 만나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요 민주당이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에 대해 이 바지 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도 없는 바지 사장과 의미 없고 효과 없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 접근이었는데 바지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민주당 여야 대표 회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3자 회동이 먼저야 할 여유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글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옛날 우화에 여우와 두루미라는 게 있었죠. 둘이 만나 밥 먹자고 해놓고 여우는 접시에 담아놓고 두루미 뭐 먹으라 그러고 두루미는 호리병에 담아놓고 여우 보고 먹으라 그러고 지금 딱 정치권 그런 거예요 늘. 정치권의 제스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늘 이해는 해요. 네. 우리는 대화하자고 했는데 상대가 거부했다 이렇게 늘 책임을 떠넘겨야 되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여야 모두가 대통령실도 같이 대화하자고 한다면 야당은 여당 대표에 대해서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하고 네. 또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확정적 중범죄자가 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김상일 평론가에게 정말 100% 공감하는 게 여야 대표도 만나고 여야 대표와 함께 그럼 우리 같이 만나서 의견을 나눠보니까 대통령과 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하. 그래서 함께 건의하자. 그래서 같이 만나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대화라는 건 많은 게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각도로 다 채널로 네. 이렇게 만나고 뭐 여야 원내대표들도 수시로 만나서 얘기하니까 예. 또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대통령도 만나자. 예. 이렇게 해서 다각도 다 채널로 그렇게 만나는 것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는 예.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동급이다. 예. 그러니까 여당 대표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대통령도 또 다른 얘기를 또 할 테니까 그렇게보다는 그야말로 좀 뭐 다 채널로 단계적으로. 만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계적 다채널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통을 강조한 윤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여줄 기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분 얘기를 다 들어보면 3자 회동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아니 뭐 전혀 없진 않죠. 그렇습니까? 정치라는 건 결단의 또 네. 결단의 또 미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먼저 결단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중도층 국민에게는 굉장히 큰 사람, 네. 그다음에 양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저는 보여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 네. 의미에서 하태경 의원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대표가요, 체포 동의안 가결파 징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이 사면령으로 이게 봐야 되는 건지, 글쎄요, 말로만 그러는 건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사면용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직 일이죠. 이럽니까? 속단하기 어렵죠. 예. 뭐 지금 굳이 이 대표 측에서는 뭐 지금 구속영장도 기각됐고 네. 뭐 날개를 다른 그런 형편인데 굳이 뭐 당내 그 의원들을 징계하면서 예. 갈등을 증폭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공천에 탈락시키면 되는 건데 지금 뭐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니까 예. 아직은 비명계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대표의 이 단합 강조에도 비명계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대표가 말하는 이 통합의 진정성 보여주려면 과연 어떤 조치들이 선행이 돼야 이 비명계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참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사람은 믿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쉽게 변할 수도 있고 예. 결정을 뒤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제도화예요, 제도화. 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진정성을, 통합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요.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어떤 공천 시스템. 예. 이거를 제도화시키는 의지를 보여주고 그러면 그런 걸 하려면 사실 인선도요.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팬덤 강성 목소리에서 예.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자리,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는 인선을 하는 것이 예. 제가 볼 때는 비명계의 어떤 의구심을 없애고 그리고 중도층 국민도 흡수할 수 있는 지지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이자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통합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이제 강성 지지층 또 비명계 의원 지역구별로 이제 친명 줄서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이 자제 메시지를 내려야 하는 건 아닌지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개딸이라고 예, 하는 예.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뭐 특별한 메시지를 낸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그걸 알겠습니다 하고 할 리가 없죠. 예. 왜냐하면 지금 강성 지지층이라고 보이지만 그 속내는 이른바 이제 원외 인사들 이제 배지를 달고 있지 않은 네. 그런 분들이 이른바 이제 비명계라고 하는 데는 밀어내고 자기가 거기서 배지 달고 싶다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친명 비명 얘기하지만 그 속내를 둘러싼 그걸 전쟁을 내막을 알아보면 예. 결국은 의원 배지를 둘러싼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억울하다면서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2019년 12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자신과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검찰이 자신의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 계좌를 살펴본 것이라면서 불법 계좌 추적의 주체가 한동훈 장관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어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번 징역 1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검언 유착 보도가 아니었다면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입에 올릴 이유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 의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장현주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문제가 됐던 유시민 전 이사장의 발언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좀 찾자 해서 이제 노무현 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자, 지금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들으신 대로 유시민 전 이사장, 이 한동훈 검사가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발언을 해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던 건지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유시민 씨가 2019년 12월에 본인이 진행하는 알릴레오 TV에서 네네.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보고 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조국 사건 이후 검찰이 불법으로 뒷조사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서 더 자가 발전을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라디오에 나가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는 예. 한동훈 장관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했더니 2019년에 8월에 통지를 받았던 CIF 확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은 2019년은 남부지검이 그 손혜원 전 의원의 그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네. 조사를 받고 있었던 때거든요. 예. 그때 이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손혜원 의원 계좌를 보다가 노무현 재단하고 뭔가 거래 내역이 이렇게 발견되니까는 CIF 커스터머 인포메이션 파일이라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돈이 오고 간 흔적이 있으니까 그 네. 거래 내역이 아니라 송금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이게 유예 기간을 지나서 2019년 8월에 통지가 됐는데 예. 이거를 가지고 검찰이 불법 조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결국 이제 한동훈 검사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주장 사실 무근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1심에서 이미 벌금 500만 예. 원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예.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허위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줄지 여부는 항소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변호사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은 왜 유 전 이사장이 징역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는데 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다. 그다음에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무지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에는 분명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당시 검사장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공인이었어요. 방송을 네.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고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으면은 예. 그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어떤 검찰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심에서 나온 벌금 정도로 마무리를 할 게 아니라 예. 징역형을 선고를 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검찰의 입장입니다. 네, 일단 유시민 전 이사장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범원 육척 보도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입에 올릴 이유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책임을 돌리는 듯하게 들려요. 일단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일단 유시민 전 이사장 측의 입장은 검언유착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발언이 나왔다라는 취지입니다. 결국에는 검언유착 의혹이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항변할 부분이 있다라는 주장인 것인데요. 네. 결국에는 이 발언의 취지 자체가 국가기관인 검찰의 어떤 공무 집행을 비판하고자 하는 취지였던 것이지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다라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유 전 이사장 1심에서 유죄가 난 게 억울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글쎄요,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점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은 분명히 한동훈 이름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분명히 되는 거고 본인이 억울한 게 뭐 그때 조국 수사 있었고 검언유착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잠깐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잠깐 얘기한 거는 얘기한 거 아니냐고요. 방송에서 몇 차례 얘기를 해놓고 예. 그다음에 당신이 그 제기됐던 검언유착도 예. 기소가 됐던 모 기자가 종편사의 모 기자가 무죄를 받았고 당시에 뭐 어느 방송사에서 그렇게 계속 제보를 했던 그런 그 검언유착이 예. 사실이 아닌 게 증명이 됐고 김어준 씨는 이걸로 벌금 5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까지 받았거든요. 네. 그렇게 연결을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검언유착과 검찰이 뭐 이렇게 뒷조사를 했다는 거는 전혀 별개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그거 말하는 와중에 잠깐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평소에 보여줬던 그 유시민 이사장답지 않게 오히려 없어 보입니다. 네. 일단 재판부의 선고는 12월에 나올 예정인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사실 1심에서 일단 유죄 취지로 선고가 돼서 500만 원 벌금형이 나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요. 예. 항소심에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고자 한다면 뭔가 사실관계 부분의 변동을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계좌 추적 사실이 없었다는 부분이 바뀔 것 같지는 네. 않고 결국 유시민 전 이사장 측이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다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 자체가 네.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었고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한다면 비방의 목적이 없다라는 주장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일단 형법상으로는 라디오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퉈볼 만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그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해도 괜찮다? 혹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고 본인이 조금만 더 확인을 해봤다면 알 수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그때 한동훈 검사장이 반부패 지검장이 반부패 부장인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론을 했다는 거는 분명히 한동훈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저는 부인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도 아니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뿌리 뽑지 않으면 아니고 말고식의 이런 허위 사실 유포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글라데시에서 열차 2대가 충돌해서 최소 17명이 숨졌습니다. 네, 잔해 속에 매몰된 사람이 많아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차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객차 한 켠은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찢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오후 방글라데시 바이라브시 기차역에서 화물 열차와 여객 열차가 충돌했습니다. 역에 도착한 여객 열차가 선로를 바꾸려던 순간 화물 열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한 겁니다. 충돌 충격으로 객차 2대가 탈선했고 최소 17명이 숨졌습니다. এখানে আটকা ছিল কিছু জখম হয়েছে জখমে মানে আসলে চাপ খাইছে যখনই চাপা খাইছে তখনই মারা গেছে. 현재까지 파악된 부상자만 100여 명에 이릅니다. 사고 열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잔해 속에 매몰된 이들이 많아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আমরা সার্চ করতেছি কোনো লোক ভিতরে আটকে আছে কিনা আদৌ অনুসন্ধান কাজ চলমান আছে. 방글라데시에선 신호체계 부실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열차 사고가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관광객을 태우고 이동하던 미니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소전염병인 럼피 스킨병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고기나 우유를 먹어도 안전한지 소비자들의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 한우 농장에서 처음 나온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하루 새 7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경기 김포와 평택, 화성시와 충남 서산과 당진, 충북 음성 한우 농장에서 각각 발생했는데 충북 지역에서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총 17건으로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검사 중인 농장 4곳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비가 껄끄럽더라고. 그래서 그냥 호주살이나 그거를 살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막 유행이 이렇게 되면은 괜히 그거 살 필요는 없다 싶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확진 사례가 발생한 충남 서산에서는 이번 주 열릴 예정이었던 한우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이쪽에 지금 질병 돌고 있잖아요. 취소됐어요. 그날 행사할 때만 30%였는데. 다만 정부는 우리가 먹는 우유나 소고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먹는 그런 푸드 시스템에는 전혀 들어갈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그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살처분된 소는 총 638마리. 정부는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나면 증상이 발현된 소만 살처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만든 사람이 끝까지 케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인증중고차 사업을 어떤 소비자 선택에 대해서 저는 확대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소비자 만족도 면에서는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은 소식이죠.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죠.
네, 보신 대로 현대자동차가 오늘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서 이제 화제와 논란 계속되고 있죠.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보면요, 그동안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불신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주로 어떤 점들이 문제였던지 좀 지적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고차 살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야, 저거 침수된 차 아니야? 맞아요. 야, 사고 이력은 어떻게 확인하지? 여기에다가 마일리지는 조작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예. 그래서 중고차 시장을 이른바 레몬 마켓이라고 해요. 레몬이라고 하면 야, 시고 맛도 없어. 저급품만 가득히 유통되는 시장을 말하는데 예.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 비대칭이 가장 네. 심한 시장을 꼽으라고 하면 이게 바로 중고차 시장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 신차가 포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연간 30조 원 규모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분명히 전화 보고 매물 보고 전화를 할 때는 있는데 현장에 가면 그 매물은 조금 전에 팔렸고요. 그렇죠. 이 매물로 그렇습니다. 이 매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가격에 그거보다 사양이 조금 더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미끼 매물을 덜컥 물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예. 소비자의 80%가 허위 미끼 매물이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외에도 가격이 좀 불투명하다. 그리고 성능과 신뢰도에 대한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국내 완성차 업계로는 처음으로 현대차가 내일부터입니다. 네. 처음으로 인증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겁니다. 네, 예. 중고차 시장에 대한 뭐 불만, 굉장히 신뢰성에 대한 불만 높았던 것 같은데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 수익성이 좀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어떻습니까?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 파이가 꽤 커서 사업성이 있다라고 이제 완성차 업계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2013년부터 이 중고차 시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이 돼서 네. 대기업의 진출이 막혀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근데 이 시장 규모가 앞서 제가 연간 한 30조 원 규모는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난 2분기 현대차의 실적을 보면 매출이 42조 원. 예. 그러니까 현대차의 분기 매출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예. 기아차의 매출은 지금 26조 원이거든요. 그보다는 파이가 더 커졌고요. 예.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팔리는 자동차, 신차가 많을까요? 중고차가 많을까요? 당연히 중고차가 훨씬 더 많은 시장입니다. 예. 생애 첫 차로 신차를 뽑는 수요보다도 예. 이 갈아타는 수요, 소형차에서 중형차, 중형차에서 대형차 이렇게 갈아타는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중고차가 신차의 한 1.4배 정도로 많은 상황인데요. 예. 실제 국내 중고차의 판매량을 보니까 지난해 뭐 굉장히 어려운 한 해에도 불구하고 한 예. 250만 대 수준, 연평균 신차가 한 170만 대 수준으로 판매하는 걸 감안하게 되면 예. 중고차 시장의 차량 판매 대수가 더 높아서 지금 뭐 현대차만 지금 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라는 게 아니라 일주일 후면 기아차 역시 중고차 판매에 돌아가고요. 또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와 같은 이제 대기업들이 예. 인증 아. 중고차 시장 진출을 초입기에 들어가 있어서 예. 아마 신뢰성이 낮았던 국내 중고차 시장도 급속도로 대기업 위주로 이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차의 중고차 판매 오늘부터라는 말로 다시 바로잡도록 하고요. 네. 일단 이 중고차를 사거나 팔려는 소비자들, 그렇다면 당장 뭐가 어떻게 바뀐다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현대차는 인증된 자동차만, 중고차만 취급하겠다라는 건데 소비자는 네.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네네. 우선 판매 차량은 연식이 5년 이내인 차량, 네. 주행 거리는 10만 킬로 이하인 자사 브랜드만 인증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데 예. 이 인증에 밑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 이력이 있다, 네. 침수 이력이 있다, 이건 제외가 됩니다. 신차지만 굉장히 신차급 A급의 예. 중고차만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사의 중고차를 사들여서 예. 고칠 것 고치고 외장 다 정비한 이후에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 판매된 차량의 경우에는 270여 가지 정밀 진단, 예. 외부 보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한 이후에 신차와 똑같이 전국의 현대의 AS망 1,300여 개 AS망을 그대로 이용 가능하고요. 또 중고차도 1년에 2만 킬로 정도 무상 보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세 번째가 이제 그동안은 중고차 사기 위해서는 전화하고 매물 예. 확인하고 오프라인 매장 방문해야 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직접 이제 상품 검색에서부터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네. 검색, 비교 견적, 계약,
결제, 배송 모두 온라인으로 원스톱으로 가능합니다. 네, 현대차가 이제 모든 중고차 판매하는 건 아니고 예. 특별한 조건을 가진 차량만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현대차는 자사 브랜드, 현대 브랜드의 중고차만을 매입해서 재판매하게 됩니다. 예. 현대차와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예. 전체 중고차 시장의 한 38%, 40%를 점유하고 있고 뭐 기아차까지 합치게 되면 한 7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매입할 때도 그러면 아무 현대차는 다 사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현대차 제네시스 신차 구입한 소비자들로부터 기존에 타던 차 이거를 매입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처음에 현대차 중고차를 시작을 했어요. 예. 이거 타다가 팔면 될까요? 안 예. 될까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군요. 왜냐? 이거는 연식이 5년 이상 지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주행 거리가 10만 킬로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타던 중고차를 이제 팔아서 다시 이제 매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야, 현대차가 중고차 매입하고 신차 살 때, 신차 구매할 때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겠죠. 예. 소비자한테 신차 구매하시면 타던 중고차를 매도할 경우 할인율, 신차 타실 때 할인을 일정 부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럴 경우 현대차는 일석이조거든요. 현대차의 동일 브랜드 손님으로부터 예. 신차를 중고차는 받고 신차 구매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사실 기존 이제 중고 이제 이 차업체들이 예. 가장 네네네. 크게 반대하는 것도 바로 예. 이 부분입니다. 네. 현대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을 넘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 중고차 시장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또 완성차에 비해서 어느 정도 크길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 차량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요? 네. 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중고차의 판매 대수가 372만여 대였는데 네. 신차 판매가 168만 대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인데 이건 선진국도 비슷해요. 네. 자동차가 포화 상태인 미국이나 일본도 거의 신차보다는 중고차가 거의 2배 정도의 이제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생애 첫 차로 신차를 구매하는 수요보다도 이제 갈아타는 수요가 더 많다라는 것, 그만큼 미래 이제 성장 동력으로 네. 이 성장성이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의 업체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맞아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내가 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소비자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는 건 맞아요. 예. 한켠은 불안감은 남아 있어요. 이거 이제 브랜드가 들어오니까 네. 인증은 믿겠는데 이게 가격 오르는 게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네. 그동안 사실 중고차 성능이나 가격에 대한 이제 불신감이 컸기 때문에 제조사가 직접 인증해서 판매한다고 하니까 자 믿을 수 있겠다. 소비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금 기존의 영세 중고업체들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네. 이게 골목 상권 침해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현대차가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중고차 시장을 결국은 잠식할 텐데 네. 이렇게 되면 중고차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는데 네네. 이게 부메랑이 돼서 신차 가격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대기업이 가격이나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서 시장을 독점하는 거 아니냐, 요 걱정거리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처음은 매기로 출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면 그때부터가 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예. 독점적 이제 지배력이 형성이 되면 가격은 정말로 올라갔던 우리 과거 예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국내에서 이제 인증 자동차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 건 국내 업체가 아니라 이제 BMW는 2005년부터 국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증 자동차. 인증 예, 자동차 맞아요. 중고차 중고차. 시장에서. 예. 그래서 유수의 이제 수입 브랜드는 20여 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013년부터 정부가 이제 중고차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진입하면서 대기업의 진출이 좀 막혔지만 예. 지난해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현대차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 대기업이 이제 체질하고 있는데 다만 현대차도 이제 이 영세 업체들 우려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판매 이제 목표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내년 4월까지는 중고차 시장의 점유율을 한 2.9%까지 그리고 2025년 4월까지는 4%, 4.1%는 넘지 않도록 좀 조율을 하겠다라면서 이제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발하는 이 길을 네. 일으킵니다. 네, 상생 방안 얘기해 주셨는데 대기업과 영세업체 간의 상생의 묘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대기업 진출로 시장이 좀 투명해진다. 예. 굉장히 좀 반길만 합니다. 장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고차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그리고 영세 중고차 업체의 상생 문제는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요. 일부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면 당장은 좀 기존 중고차 업체 매출이 좀 떨어지겠지만 파이 전체가 좀 커지거든요. 소비자들의 신뢰를 예. 바탕으로 해서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존 중고차 업체도 매출이 동반 상승하는 상승의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과연 지금 예관대로 네. 향후 이제 1, 2년 내 전체 시장 점유율 현대기아차가 10% 이내로 점유율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생의 이제 방안을 모색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장은 투명해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전에 브라질 아마존 강유역이 가뭄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뭄 때문에 이렇게 고대 암각화가 모습을 또 드러냈습니다. 물에 잠겨있던 유적들이 가뭄으로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드러난 아마존 유역의 암각화 사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얼굴들은 마치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얼굴은 입가에 미소를 짓고 또 다른 표정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암각화의 얼굴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카레타스로 불리는 이 지역 암각화는 약 2000년 전에 새겨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강표면 아래에도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21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고 있는 브라질 북부 네그로강 지역은 현재 50만 명의 주민들이 식수와 생필품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암각화들은 누가 어떻게 생기게 된 건가요? 네, 라이스 고고학 유적지로 불리는 이 지역은 가뭄이 심해야 나타나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가 많지 않아 누가 왜 새겨진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유적이지만 주변이 낚시터나 휴양지로 개발이 되어서 사람들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차라리 암각화가 강물에 잠겨야 보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잘 보존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오전에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호남 서해안 지역은 밤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5에서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와 함께 천둥, 번개, 돌풍과 우박이 동반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강원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이 19도, 대전 20도, 부산 22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